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충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업은 수출길이 막히고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늘면서 지역 고용시장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지난 2달간의 코로나19 사태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십 년 더 건강하게 바디 프렌드. 잠이 제일 맛있어. 할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시대. 당신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나에게 맞는 눈 건강 지금부터 챙기세요. 내 눈에 안녕하세요. 내 눈에 안국하세요. 안국 루테인 지아잔틴.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랜만이군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네, 정치권 소식부터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이 180대 103 이번 21대 총선 성적표였는데요. 압승을 거둔 여당은 여당대로, 대패한 야당은 야당대로 총선 이후 당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7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이 거대 여당으로 거듭난 만큼 권한도 막강하겠죠. 네. 그래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보통 친문, 반문, 비문 이렇게 개파 투표 양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는 새로 들어온 초선 의원 85명의 표심이 키를 주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이 총선 패배 충격을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제안을 했는데요. 네. 김 위원장은 제한 없는 임기와 전권을 요구를 했고요. 수락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최근 10년 사이 8번, 그러니까 평균 15개월에 한 번씩 세워졌습니다. 이 횟수만 보더라도 비대위 체제가 성공했냐?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자는 이 분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비대위가 아니고 일상기구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역 얘기 한번 해보죠. 지역은 전국하고 또 판세가 반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통합당이 광주, 전남, 전북의 28개 선거구에 12곳에만 선거구에 후보를 냈는데 네. 민주당은 이것과는 다르게 대구, 경북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네. 물론 당선은 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견고한 보수의 벽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20에서 40% 정도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득표율만 보면 의미 있는 득표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민주당은 결과와 관계없이 했던 공약들은 차분하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 6천이나 그리고 1조 원 이상 증액됐던 1차 추경 당시에 사실 지역 여당 의원들의 역할이 있었던 점 부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역에는 여당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 3선 이상 이 중진들 같은 경우에 뭐 김상훈 의원, 윤재욱 의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 이 정도고요. 사실 대부분이 초선이라서 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도권 지지세 확장을 위해서 영남권 색채를 통합당이 지우려고 한다면 이 미래통합당 지역 당선인들의 당 주요직을 맡을 가능성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 통합당이 쇄신 카드만 꺼내들면 이 쇄신 카드로 지목되는 게 이 지역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최대 지지 기반이긴 하지만 이 선거 때만 필요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지역 당선인들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들을 감시하고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지역 유권자들이 불어넣어줘야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젊은 정치인들 다음을 보면서 힘을 내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21대 국회에는 4명의 장애를 가진 의원들이 입성합니다. 역대 국회에 비하면 큰 변화인데요.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4.15 총선에서 당선된 장애를 가진 의원은 4명입니다. 미래한국당에서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김혜지, 그리고 소아마비로 휠체어로만 이동할 수 있는 이종성, 그리고 북한에서 사고로 팔다리를 잃고 탈북을 한 뒤에 북한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성호 당선인이 있고요. 더불어 시민당에서는 교통사고로 척수를 다쳐서 발레리나의 꿈을 접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앞장선 최혜영 당선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 장혜영 당선인은 이 장애인은 아닌데요.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고 장애인 권익 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두 비례대표거든요.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의원이 1명이었어요. 이번에 4명 크게 늘었기 때문에 큰 변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결과를 보면 지난 국회들과는 다르게 그래도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국회에 입성을 한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문턱이 있어서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혜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 때문인데요. 이 조이는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명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회법 148조, 151조에 근거를 해서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아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인데요. 17대 국회 당시에 시각장애를 가진 정화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거든요. 네. 본회의장에 안내견을 출입할 수 없어서 보좌진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출입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네. 안내견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이 차별 행위라면서 여야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김혜지 당선인과 조이를 응원을 했고요. 네. 또 국회 사무처는 조이를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을 하도록 허용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21대 국회에는 장애를 가진 의원들이 역대보다 많이 입성을 하는 것 외에도 여성 의원 57명, 비율로 보면 19% 역대 최고치고요. 그리고 90년대생 등 2030 청년 세대도 1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21대 국회가 이 꼰대 이미지를 벗고 소수자 권익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네, 이렇게 작지만 유연한 변화들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다소 헷갈린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대구에는 6가지 종류의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긴급 생계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네. 그러니까 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 지점 이하 가구에 주는데요.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빠집니다. 네. 그리고 긴급복지 특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에서 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고요. 세 번째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이른바 이 소비 쿠폰 사업인데요. 긴급 생계자금 지원돼서 빠졌던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고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이 선불카드나 온누리 상품권을 섞어서 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08만 원에서 이 14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네. 이외에도 소상공인 생존 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지원, 특수형태 종사자, 이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에 설명드린 3가지는 긴급 생계자금을 받았다고 해도 한 가지만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대상자가 많은 긴급 생계자금 지원 관련해서는 네, 관련 보도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급이 시작됐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나 봅니다. 네, 이 지급은 이달 10일부터 됐는데요. 이 대구시가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겠다 밝힌 건 지난달 말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선거 때문에 바쁘다, 선거에 영향을 준다 해서 지급 일자를 4월 16일 선거 다음 날로 했다가 비판을 많이 그렇죠. 받았습니다. 22일까지 66만 명가량 신청을 했는데 이 검증, 대상이 될지 말지 검증하는 건 절반 정도 됐습니다. 네. 이 대구시가 당초에 검증은 한 사나흘 정도면 충분히 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길게는 2주 넘게 자기가 대상 여부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네. 방송국으로도 전화가 꽤 많이 오거든요. 네. 이 대구시는 담당자는 적고 신청은 많아서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구군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1차 검증 시스템이 한 열흘 정도 먹통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지침을 완화한 지자체들이 좀 있는데 반해서 이 대구
또는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이런 비판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온 행정력을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평가가 조금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진짜 어려울 때 네.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이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 오로지 시민 행복을 위해서 온 행정력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2달여 만에 확진 환자 발생이 진정되면서 이 대구 경북은 코로나19 후반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역 사회는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방역 체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지난 10일에 0명이었습니다. 네. 이후에도 이 한 자릿수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추가 발생도 기존에 집단 감염이 있었던 병원 환자나 그리고 의료진 그리고 해외에서 입국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전국적으로도 보면 최근 2주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는 3.1% 정도로 줄었고요. 그리고 확진 환자 75% 정도가 이 방역망 통제 범위 안에서 발생을 했다 이런 발표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네. 국내 우리는 그나마 낫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도 심하게 혹독한 김은혜 기자 표현에 따르면 전반전을 치렀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조금 완화된 형태 혹은 경제를 생각하면서 전환된 형태의 후반전을 준비해도 되는 시기 아닌가요?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환자 발생이 많이 줄기 때문에 대구시는 이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네. 경상북도는 다음 달에 출범을 시킬 예정인데요. 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각계가 참여해서 이 생활 방역 체계를 만들어서 이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재양성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검사에 나섰는데요. 네. 이 재양성자의 호흡기 검체를 활용한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코로나19가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배양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전염력이 재양성이 돼도 전염력은 없거나 굉장히 낮을 것이다 이렇게 질병관리본부가 관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재양성 사례가 가장 많은 대구는 이 부담을 좀 덜었다 이렇게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이 방역 당국이 재유행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장이신 김신우 경북대 감염내과 교수님 모시고 말씀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우리 대구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바쁘신 교수님을 모셨는데 뭐 간단하게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바쁘시고 뭐가 제일 힘드셨나요? 네, 뭐 다른 분들도 다 바빴고 뭐 대구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결정들을 하는 주체에 대해서 뭐 지원단 단장으로서 조언하고 또 다시 협의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제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10일 이상 추가 환자 발생이 거의 한 자릿수 혹은 뭐 두 자릿수라고 하더라도 크지 않은 두 자릿수를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인가요? 0명인 때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을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숫자상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네. 대비하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신 상황인데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차 유행, 3차 유행을 예견하고 있죠. 네. 그 뜻은 아마도 일반 시민, 국민들이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른 분들도 소수에 불과하니까 새로운 감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2차 유행, 3차 유행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죠. 종식이라는 말 자체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건데 우리가 우리 천연두 종식이 있고 또 폴리오라고 해서 소아마비 종식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좀 물러가 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외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이 바이러스의 팬데믹이라고 전 세계적 범유행을 일으키는 능력을 네. 볼 때 종식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앞으로 2차 유행, 3차 유행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종식이란 말을 쓰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교수님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감기가 종식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4종류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다르죠. 그리고 또 감기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방 백신을 만들 이유는 없죠. 네. 그러나 효과적인 예방 백신이 만약에 가능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가능하다면 종식이라는 걸 기대할 수는 있는데 네. 현재 백신의 진도라든지 치료약의 그 진보 같은 것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종식이라는 말을 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5일 정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어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확산을 막을 정도의 규모로 지금은 통제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큰 역할을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역할을 한 것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환자를 찾아내어서 빨리 격리하는 이 격리 정책, 검사가 제일 중요했죠. 두 번째는 개인 위생 2가지입니다. 손위생과 마스크.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해서 하면 피로도가 쌓이고 하기 계속 어렵지만 우리가 이 2가지가 시민들이 열심히 그러니까 손위생, 마스크 같은 개인 위생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느 정도 통제되는 상황에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환자들을 찾는 지금 노력들을 지자체 그리고 정부들이 뭐 공항에서도 하고 네. 역에서도 하고 또 증상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함으로써 빨리 찾아내고 하는 요 3가지 이 찾아내기,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한다면 이길 수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는 것만이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유행을 대유행을 막아내는데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 집단 방역 면역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방향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격적인 그 예방과 방역 방식에 비해서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집단 면역은 첫째 그 중화항체가 형성되고 중화항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또 오랫동안 지속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네. 중화항체가 형성된다는 것은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 얼마 동안 오래 가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인구 중에서 일부만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집단 면역이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앓고 나서 집단이 면역을 가져서 이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정책을 초기에 쓴 스웨덴이나 일부 나라들이 그걸 포기했는 것은 이 사망률이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0.1%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2%를 넘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6%를 넘은 상황에서 집단 면역을 기대하고 이렇게 나아가기에는 노약자와 기저질환자가 너무 많은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집단 면역을 얻는 방법으로 앓고 나는 것 외에 제일 좋은 집단 면역을 획득하는 방법은 효과적인 예방 접종이 나와서 우리가 어릴 때 홍역도 맞고 소아마비도 맞고 하듯이 그런 것들이 나와서 집단 면역을 획득하는 거지 앓고 집단 면역을 획득하는 정책은 무모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되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병원 가는 것 자체가 무섭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감염이 될까 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살짝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병원 가는 빈도를 많이 줄였고 더더군다나 꼭 필요한 예방접종,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에도 굉장히 사실은 한동안 이제 집에서 머물고 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일반인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서 체크가 필요한 분들과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영유아들이나 이런
경우에도 병원을 지금 안 가고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계속 필요한 것인가? 일반인들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지금 병원에서 간헐적인 발병이 있지만 병원은 매우 안전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사를 하고 기본적인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철저한 곳이고 코로나도 무서운 질환이지만 아시다시피 심근경색증, 뇌졸중, 암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무서운 질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그런 예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병을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자다라고 하시면 규칙적인 방문을 하셔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때를 놓치지 않고 수술을 계획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만성질환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중요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코로나19가 교수님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재유행할 가능성이 거의 뭐 확률이 정말 높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초기에 사실은 대구는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폭발을 했기 때문에 전 시민, 의료진 전부 다 사실은 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거의 공황이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우리 지역에는 절대 있었으면 안 되겠지만 대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유행이 한 차례 더 올 경우에는 우리 대구 지역의 감염병을 수용하기 위한 병상이나 치료시설, 그다음에 기타 준비들은 어느 정도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교수님 보시기에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벌써 지난이 됐네요. 그러니까 대유행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힘들었던 것은 한 3-4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네. 중환자실이 음압이 되는 중환자실이 매우 부족했다는 것과 투석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네. 그리고 3번째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되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렵고 정신과 네. 병동에서 네. 감염이 생겼을 때 정신치료도 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이 서너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겪으면서 중환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역량 그리고 투석의 역량을 갖춰졌다고 할 수 있고요. 정신과 질환을 가진 분과 요양시설에 있던 분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한번 겪었으니까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번 경험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급격하게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환자들이 어떤 집단,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많아질 때까지 잘 모르다가 네. 찾아내서 급작하게 환자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늘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검사 역량을 줄이지 않고 하면서 급격한 증가를 막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급격한 증가를 막는 그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면서도 그래도 환자가 많아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협력 체계가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구의 경우에는 메디시티라는 것을 통해서 시와 의료계가 많이 협조를 했는데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민간 의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주된 의료고 공적인 의료가 적은데 민간 의료는 효율적이고 공공 의료는 이렇게 약자와 꼭 필요한 의료를 제공한다면 이런 공중위기 때는 민간 의료의 공공성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민간 의료를 도우면서 공공성을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 지분을 가진다고 해야 되나요? 민간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앞으로 대책을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당신의 역할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평상시에 합니다. 뭐 이런 정책적인 준비도 장기적인 대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앞으로 상당 기간 많은 고생을 하실 게 분명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2달 만에 국내외 경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고 내수가 급격하게 침체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산업 구조가 열악하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고용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진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경제조사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현 대구 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 영역의 위기 경보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표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 23일이죠. 한국은행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로 짚어보면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에서 저 경제 성장률 전망치 속보치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 분기 대비 1.4%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 마이너스 1.4%라고 하지만은 이거 OECD 36개국 중에서는 네. 그래도 뭐 가장 전망치가 높은 그런 그래 상황인데요. 나름 선방했다는 뜻입니까? 예. 그 뭐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잘 했다는 것과 네. 그리고 우리 산업 구조가 또 지금 단기간에는 이렇게 좀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는 네. 그런 그러니까 제조업 비중이 높은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주요 국가들의 지금 경제 성장률이 다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네. 마이너스 3%로 예상을 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2% 그리고 인도는 한 1.9% 정도 플러스 성장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네. 그 이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5.9% 마이너스 5.9%, 네. 독일은 뭐 7.5%, 네. 영국 6.5% 다 마이너스 성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요 국가들의 지표를 들으니까 나름 우리가 그래도 선방을 아직은 하고 있군요. 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영 박사님, 예. 통계청 발표도 있었죠, 3월에 예, 고용 동향 성적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은 성적표가 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고용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지금 아마 전초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통계청이 3월에 발표한 그 전월 대비 그 취업자 수를 보면 약 20만 명, 그러니까 19만 5천 명이 취업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 수치는 이제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저기 자영업자 특히 뭐 음식 숙박업이라든지 이쪽에 좀 그쪽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그 취업자가 감소를 했고요.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그 일시 휴직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취업자에 분류가 되지만은 일시 휴직자가 전국적으로 12만 명 정도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 실제 이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 더 어렵게 된다면 이제 실업자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실업 직전에 있는 예고치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고용 그 취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일시 휴직자도 증가한 그런 상태라고 네.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아무리 일자리 쪽에서 어려움이 좀 앞으로 예상된다고 볼수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우리 확진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 지역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가요? 예, 전체적인 추세는 뭐 전국하고 비슷하지만 특히 대구 경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취업자 같은 경우 대구가 약 9만 명 정도가 3월만 네. 전년 동월 대비 9만 명 감소했고 경상북도가 2만 2천 명에서 약 그 11만 명, 12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네. 특히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시 휴직자, 취업자 중에서 일시 휴직자가 대구 같은 경우 13만 4천 명이 네. 증가를 했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689% 정도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증가율이요? 예, 689%나 되고요. 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9만 3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 558%고 전국 수준에서 거의 탑 순위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그 일시 휴직자가
또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고 또 한 가지 또 유의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월 근로시간이 보통 한 42시간 정도 되는데 네. 대구하고 경북이 약 30시간대 후반대로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향후에 일자리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숫자로 들었을 때는 사실 감이 잘 안 오다가 예. 이 퍼센테이지 증가 폭을 들으니까 예. 정말 엄청나군요. 600% 증가했다는 맞습니다. 것은요. 그러면 3월 고용 지표하고 경제 성장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 상황에서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 팀장님? 예, 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우리나라 원래 그 IMF에서 그 전망한 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2%인데 네. 그 자체보다도 저는 이 고용률하고 실업률이 그 동시에 하락했다는 게 네.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도 고용률도 하락하고 실업률도 하락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고용률이라는 게 뭐 이렇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이렇게 경제 활동 인구지 네.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리고 또 실업률은 뭐 당연히 뭐 전체 실업자 중에서도 실업자의 그 비중인데 네. 이렇게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하락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실업자들이 이제 직장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이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네. 이분들이 근로 의욕을 상실해서 이제 네. 노동시장에서 이제 이탈하게 된 거죠. 만약 이렇게 되면 지금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그 활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나중에 코로나19 언젠가는 극복이 될 텐데 그때 세계 경제라든가 이렇게 다른 나라 경제는 반등할 때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지역 경제가 이 빨리 반등하지 못하고 침체 상태에서 계속 머무를 그런 네. 확률이 있습니다. 네. 제가 김 박사님, 네, 추가로 좀 말씀, 네. 팀장님 말씀같이 사실 실업률을 또 감소한 이유가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은 경기가 안 좋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실업률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아예 포기를 하는 상태에 있다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네. 그런 추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성장률하고 고용률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같이 올 1, 4분기 때 마이너스 1.4% 감소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구 경북을 자세히 보면은 전국 단위 성장률보다도 평균적으로 1%포인트나 2%포인트 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 추정을 안 해봤지만은 그 대구 경북을 만약 1, 4분기를 한다면은 그 마이너스 1.4%보다 더 높게 마이너스 한 2% 정도는 올 거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원래 사실은 그 2020년도 대구 경북 경제 성장률 전망을 대구는 1.6%, 경북은 0.9%를 우리가 전망을 했었는데 이것은 거의 달성하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여력이 굉장히 감소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1%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4,000개에서 8,000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거의 어렵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네. 볼 수 있다. 그럼 지금 말씀에 덧붙여서 보면 한국경제연구원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이 올해 신규 실업자가 최대 예. 33만에 예, 이를 예. 수도 있다. 예.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김 박사님께서도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신규 실업자가 33만 명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사실은 또 다른 쪽에서는 거의 한 200만 명 이상을 네. 보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실업자 수하고 더하면은 뭐 그 정도 이상 또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취업자 중에서 일시휴직자들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해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예를 들어 뭐 그 일시휴직을 하면서 뭐 수당을 좀 받겠죠. 그런데 네. 그렇지 않고 실업급여 받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 실업자로 선택하게 되고 그건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 되면은 실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고요. 대구 경북을 합쳐서 보면 실업자 수가 약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대구가 한 5만 원 얼마 정도 돼서 10만 명 되는데 아까 대구 경북 같이 그 일시휴직자로 하면 10만 명이 넘거든요. 한 20 그 사람들 중에 절반이라도 다시 이게 실업자로 온다면은 실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네. 것이다.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이 됩니다. 그 와중에도 그래도 온도차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는데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죠.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사실 사람을 가장 많이 대하는 업종 서비스업이라고 봅니다.
조 팀장님, 지금 우리 지역 서비스 매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그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예, 우리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가 그 관내 402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업체 서비스 업체의 한 80% 가까이가 매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네. 그 응답자의 한 또 20%는 매출이 한 70% 이상 감소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대구 지역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 비중 예, 자체가 예. 높지 않습니까? 예, 김 맞습니다. 박사님? 예. 그러면 이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예. 특별한 업종이 또 더 힘든 업종이 있고 조금 나은 데가 있고 할 텐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죠? 도소매 쑥박업, 소위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이쪽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 통계적으로도 대구 경북 공이 약 2, 3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3월에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 광역시도 단위로 보면 굉장히 제일 높습니다. 약 네. 취업자 대비 한 27%에서 24%가 대구 경북의 그 소상공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전국 평균이 20%거든요. 네. 그런데 이 소상공인 관련된 자영업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가 또 그런데 제일 낮습니다. 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총 8개. 동일한 그 광주 전남이라든지 뭐 충남 대전 이쪽은 12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특별히 업종별로는 뭐 특이사항을 보이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까? 뭐 설문조사에서는 그 뭐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네. 훨씬 크게 영향을 받고 네. 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제조업 쪽에서도 뭐 수요 둔화라든가 그 수출 감소 등으로 이제 가시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네. 응답한 업체들이 많고 또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부품이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특히 대구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비중이 높은데 네.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가 2월 초에 한 5일, 4일, 5일 이렇게 조업을 중단했고 또 2월 하순에도 또 하루씩 이렇게 뭐 울산 공장이 조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제조업은 그 2월 달, 3월 달보다 4월 이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신문지상에서 다 보도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다음 달 초에 이렇게 4일, 5일 연휴 때 완성차 업체들이 조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을 정도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좀 타격을 입고 있고 또 특히 섬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사 수입 차질이라든가 뭐 해외 그 수출 감소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성수기인데 네. 섬유 업종 쪽에서는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가동률이 한 70% 이하로 이렇게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타 뭐 철강이나 디스플레이나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이게 점점 더 영향을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김 박사님, 예. 지금 뭐 서비스업이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은 예. 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피부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는 예. 업종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조업과 관련한 지역 고용 시장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제조업은 아까 우리 팀장님이 또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 통계적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특히 일자리 쪽에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대구는 좀 물론 한 2만 명 정도 감소했지만 오히려 경북은 좀 증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구의 그 업체 성서에 하고 있는 업체에게 물어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약 40% 밑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네. 본인들이 이제 공장의 설비라든지 직원은 그대로인데 생산 물량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네. 또 우리 팀장님 말씀같이 그 자동차 부품은 우리 지역이 보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해갖고 상하 수직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쪽에서 안 좋으니까 그 물량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다. 네. 특히 또 대구는 1,100개 정도의 어떤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 또 그나마 1차 밴드가 한 50여 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2차, 3차 밴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세계적인 사실은 연쇄적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를 다루는 방역과 보건당국에 따르면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걱정, 파급 효과에 대한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팀장님 보시기에 우리 경제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뭐 결국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지역 경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텐데요. 뭐 코로나19가 조만간에 조기에 종식되거나 아니면 뭐 일시적인 또 경기 침체 정도에서 종료된다면 정부의 뭐 그 기간산업 보호라든가 고용 유지 정책 등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겠지만은 이게 정말 지속된다면 계속 왜냐하면 우리 경제라는 게 이게 대외 개방도가 높고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경제 구조로 돼 있는데 네. 우리가 생산을 해도 우리 주요 교역국인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수입을 못하게 되면 우리 경제도 지탱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경제도 버틸 수 있을 것인데 네. 그게 아니라면 참 어렵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측이 우리 국가 내에서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외부 변수에서 터져버리면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라서 이게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사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비슷해서 네. 자주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 박사님 보시기에 그때 충격과 지금 충격을 비교해 보신다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때는 사실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떻게 한 가지 변수, 그것도 미국이라는 그게 어떤 그런 변수가 세계적 영향을 줬다고 하면은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또 사람의 생명과 연계되다 보니까 네. 이 모든 사회적 측면과 관련해서 생활 측면과 관련해서 다 연계되다 보니까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요인과도 연결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팀장님 말씀같이 좀 어떻게 이게 극복될 수 있는지는 좀 굉장히 고민이 우리가 네. 좀 같이 뭔가 해야 돼.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대책 있습니다. 부분을 예, 잘 예, 세우지 예, 않으면 힘들어질 것이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발생한 네. 그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지금 코로나19는 좀 완전히 좀 양상이 다른데요. 네. 세계 금융위기는 또 이렇게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19는 단기간에 큰 영향을 미친 네. 그런 걸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요. 네.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세계 금융위기 때 한 16개월 동안 한 49%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는 2달 만에 40% 하락했습니다. 네. 거의 뭐 하락폭은 비슷한데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 세계 금융위기 때는 한 2년 가까이 걸쳐서 한 주가가 한 21%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2달 만에 네. 코로나 때는 2달 만에 이렇게 38%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본다면 특히 이제 주식 시장 부분에만 본다면 그 최저점 기준으로 금융위기보다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훨씬 더 급격하고 네. 컸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진단은 해봤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지표상으로 보면 비관적인 지표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업에 나오는 또 실업 상황의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항공, 해운, 자동차 등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0조 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자나 지급 보증 등 가능한 방식을 총동원하되 기업에게는 고용 안정을 요구하고
임직원 보수와 주주배당 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고용 안정 대책으로는 10조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중점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 등의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석 달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지원 대상도 93만 명으로 예전보다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무급휴직자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습니다. 석 달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도 32만 명으로 3배 넘게 늘렸습니다.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그 대상이며 지원 기준도 일원화해서 시행될 것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유지를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 경쟁력이 확인된 디지털 기술과 비대면 서비스 등이 핵심인 디지털 일자리를 위기 극복의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조 원대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추경이 3차례 제출되는 것은 지난 1969년 이후 51년 만에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어떤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할지 주목됩니다. 시사톡톡 박재영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불리고 있는 이 정부의 대응 정책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토론을 해보죠. 조태인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필요한 대책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간 산업을 지켜내야 이 코로나19가 언젠가는 해결이 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생산과 소비가 이렇게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또 일자리의 질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또 지금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일단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요. 그리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그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 지금 일자리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일자리보다는 지금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도 적게 들고 또 만족도도 높지 않을까 이런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가 내놓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 자체는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정부가 뉴딜 정책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시장의 기능이 지금 작동하지 않는 이런 사회재난 사태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요. 특히나 이제 정부 자금을 지금 활용한 기관 산업, 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기존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좀 빠르고 적극적으로 이제 성과와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팀장님 말씀과 같이 저는 이 고용 유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정부가 기관 산업에 40조 원, 소상공인 및 회사채 매입과 관련해서 35조 원, 그다음에 이제 긴급 고용 대책과 관련해서 10조 원 정도로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예산이 조금 낮게 책정돼 있어서 사실은 기존에 지금 중요한 것은 고용 이게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계속 지속을 어떻게 이게 얼음이 지속 끝날 때까지 버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일시휴직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업자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또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저는 좀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고용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정부가 이 염두에 둬야 되는 정책인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보면 사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전에 이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자한테
그 지원금을 주고 그걸 이게 논리를 만들어서 정부에 이제 요청을 해야 고용 지원금을 받는데 네. 사전에 그 미리 그 일시휴직자가 갈 수 있는 기업이 그런 게 있다면 사전에 지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한 정부가 이렇게 기업이 보면 뭐 법인세라든지 부가세 이런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 네. 세금을 좀 이렇게 그 거두는 것을 약간 이걸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고용 유지 지원금이 실제로 보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업체가 예를 들어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인건비 유지할 때 그런 그 대출을 받을 때 그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한 대출을 받을 경우에 거의 뭐 이자를 감면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적극적인 고용 유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네.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내용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책에서 어떤 부분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겸해서 지적을 좀 해주시고 제안이 있으시면 또 해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박사님 먼저 하실까요? 코로나19 사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구조 전환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도가 되고 있고 이거의 극복을 통해서 지역 산업 구조라든지 일자리 구조 변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개인의 삶이 있듯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와 관계되고 또 이 4차 산업혁명의 구조 전환기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택 산업에 대한 성장 전략이 지역 단위에서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기존의 법령제들 예를 들어 52시간제 이런 것이 기업들 만약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이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문제가 걸리면 또 이렇게 이걸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예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특수 형태 근로자라 그래가지고 우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그 일자리 안전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 팀장님. 제가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우리 김 박사님하고 이거 방송 들기 전에 잠깐 이거 나눴던 얘기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피로감이 누적돼서 더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사람들이 생산도 못하고 소비도 못한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그런데 이 감염 우려를 좀 낮출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그 우리 건물에 보면 이제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작동하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렇게 바이러스 살균하는 뭐 약품들이 주기적으로 나오게끔 한다든가 생산 현장에 그리고 뭐 식당 같은 그 소비 업종에서도 뭐 그렇게 주기적으로 뭐 1시간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터벌이 그 가장 효율적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실험을 거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99%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 확률이 좀 훨씬 더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생산과 소비에 뭐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일단 국내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네. 예. 일단 코로나19로부터 감염 안 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력을 도입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고 우리도 처음입니다. 특히 우리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지금 그 어느 지역보다 경제적인 심각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코로나의 위기를 잘 넘겼듯이 다가오는 경제 위기도 우리 대구 경북이 전국의 모범이 되는 형태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쩌면 이번 선거 결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거 기간 보수 유튜버와 보수 언론의 논조는 현실과 동떨어진 착시 효과를 만들어냈고 이는 보수 참패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선거 후에도 일부 보수 유튜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일부 의원들은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에게 휘둘리는 제1야당은 너무도 초라해 보입니다. 아직도 선거 이전의 세계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두 날개의 한쪽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보수의 재건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 선거는 2년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과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보수 진영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